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임기 시작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는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하자며 권한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 또는 배석하고 또 어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했는데요. 앞서 이주호 대행은 어제 전체 국무위원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의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이 대통령 사이에 어색한 동거가 현실화한 건데 이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준비됐다기보다는 즉석에서 이뤄진 것처럼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단위로 현안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한 뒤 기획재정부 1차관부터 차례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2호 지시인 안전치안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 대통령 어젯밤에는 비상경제점검 TF회의도 주재했죠. 네, 취임 전부터 공언해온 1호 행정명령으로 열린 회의였는데요. 저녁 시간대 2시간 20분 동안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의 차관, 정책실무자들과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와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이 추경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 진작 효과를 묻고 적극적인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자들에게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 대통령 개인 전화번호도 알려주며 직접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참석자들은 이 번호를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히며 당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이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포함됐습니다. 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회만 통과한다면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이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축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개정 추진은 자칫 정권 초기부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반쯤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두 발언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원인 중엔 계파 갈등이 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3대 특검법은 통합을 정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재고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의총에선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총인 만큼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됩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불법계엄과 그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 탓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포문을 열자 친한계 의원들은 잇따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퇴 촉구글을 올리며 호응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도 선대위 해단식에서 적을 향해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 싸우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친한계를 직격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선거 조건 속에서도 40% 넘는 득표율을 올린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지 등 차기 당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며 2,830선을 뚫고 연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어제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가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코스피 지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9시 58분쯤 2,8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2,810선과 2,820선에 이어 11시 21분쯤 2,830선까지 뚫으며 어제의 연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2,830대 진입은 지난해 7월 18일 이후 10개월여 만입니다. 현재는 2,820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오른 2,790.33으로 출발해 한때 2.1%까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강한 외국인 매수세 영향입니다. 어제 1조 원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이 오늘도 5천억 원 순매수에 나섰고 여기에 기관이 합세하면서 지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18% 오른 751.59로 개장해 1.4%까지 지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어제 장중 7% 이상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오늘도 5% 이상 상승 중이고 삼성전자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 화폐 공약 관련주로 꼽히는 코나아이는 15% 이상 급등 중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확대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사흘째 순매수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363.5원으로 출발해 1,35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과 주주 환원을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마이너스 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0.4% 축소됐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1% 줄었습니다. 민간 소비 역시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0.1% 감소했습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성장 이후 2분기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고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쳤다가 3분기 만에 다시 뒷걸음 쳤습니다.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발목이 잡혔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전격 체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즉시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전자문서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의 소송 제기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가처분을 최종 파기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미뤄두었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달 공급 물량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예고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임대 포함 26,005가구로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이 16,389가구로 지난달보다 1,000가구 이상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를 넘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예정 물량도 9,616가구로 전월보다 7,000가구 이상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현안 관련 브리핑합니다. 현장 보시죠. 네,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 강유정 대변인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 전자 결제를 2025년 6월 5일 오전 9시 30분 고위공무직 채용권으로 완료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이 네 사람에 대한 공무직 채용권 전자서명 완료했고요. 관련한 사진 배포 가능합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 후 영상 촬영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시점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달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로 확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사회적 언어 특성상 국민들이 별칭으로 인지해 사용한다면 국민 주권 정부라 성격이 규정될 수는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6월 5일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임명받은 지 2일째 된 가장 주요한 업무는 10시에 시작된 국무회의입니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되어 지속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업무 현황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했던 대형 산불 재해 등의 특이성과 대비 대책, 해결 방안에 관련해 깊이 있고 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은 대부분 업무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일요일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국무회의 진행 중이지만 제가 질의응답 몇 가지만 받겠습니다. 카메라는 그러면 질의응답은 좀 빠져주셨습니다. 10초 정도 있다가 카메라 정리가 되면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전자결재를 했는데 어제 발표했던 인사들이죠.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장, 경호처장 그리고 대변인에 대한 채용권에 대해서 첫 전자결재를 했다,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지금 별칭으로 지금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서 국무회의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 전해지는 내용 또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일단 자리가 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대변인께서도 좀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국무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여기저기 어색한 곳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관계, 어색한 동거로 좀 표현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웃으면서 하자 이런 대통령의 좀 발언이 있었어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예. 좀 여유 있게 강요회의를 이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전 정부의 인사들과의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어주면서 웃으면서 하자. 그러나 지금 시기는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신속해야 되고 또 현안 문제도 열심히 다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거고요. 과거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공무원들을 굉장히 일을 열심히 시켜서 많은 성과를 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국무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안 됐고 새로운 장관들 임명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1시간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도 이제 9시가 넘는 시간까지 뭐 야근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곤 했었는데 어제 사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됐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더라고요. 뭐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장면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 즉 프레임에서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짚어내서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국무회의에 없었던 인물이 경제부총리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월 1일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 공석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5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당일에 민주당이 밤 10시 32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거의 동시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공석인데 2017년에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유일로 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재부가 1차관, 2차관 중심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TF도 구성을 했는데 그것이 유일로 경제부총리의 지시였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는 바람에 경제부총리가 공석인 상황, 지금은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어젯밤에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를 했단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가장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서였을 것 같아요. 경제는 메시지죠. 예.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경제 대응 TF까지 열기 때문에 벌써 주가가 반영을 해서 상당히 오르고 있고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심리다. 이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 대응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뭐 그 국무총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뭐 경제가 특별히 잘 돌아갔겠습니까?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맡았습니다만 경제는 폭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필요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경제부총리 그만두자마자 바로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내란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내란에 관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심한 죄예요. 대한민국 형법 중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만 유일하게 유임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분도 내란에 상당히 개입한 흔적이 있고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완구 법제처장과 안가 회동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증거인멸 정황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문제는 극복을 하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식견이 높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란과 경제를 분명히 구별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자, 이재명 정부를 이끌 인선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오늘 아침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간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또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의도에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하는 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뭐 조금 이제 주류 경제학에 충실한 뭐 국정 운영, 뭐 경제 사령탑 이런 것 면에서 좀 당파성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들이 좀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발표된 카드는 김민석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죠. 사실은 최근에 선거 치를 때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야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통합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인물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송 전 대변인께서도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부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경제 상황이 워낙에 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천하람 그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뭐 이창용 하는 총재나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도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적절한 후보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통합형 총리 인선이나 경제형 총리 인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사실 한 4가지 정도 이유에서 부적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인데 김민석 후보자도 전과 사범이에요. 그리고 그 전과 4개 중에 2개는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한 번은 2억 원, 또 한 번은 7억 2천만 원.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오신 분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5만 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파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영이 서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준법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여져요. 그 추징금을 다 내는데 무려 13년 5개월이 걸렸고 2020년 총선 때도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임기 거의 끝날 때쯤 돼서야 이 추징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준법 의식이 미약한 분이 내각을 통할해도 되는가? 그다음 세 번째로 반미 이력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유죄도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엄연히 대북송금 피고인이에요.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에 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이런 이력이 있을 때 한미 관계가 원만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안 갔던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병역 면제면은 유사시에 군 통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서 부적격 인사고 나아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적격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부적격의 이유 지금 4가지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대선, 그러니까 민주당 이번 대선을 총괄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실력을 위주로 해서 인선했다라고 봐요.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이끌었고 또 계엄 사건을 또 본인이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계엄을 알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허위 정보가 아닌 정말 황당무계한 계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IMF 위기와 같은 이 시기에 민상과 통합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실세형 국무총리로서는 굉장히 검증된 후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뭐 과거에 전과가 있냐? 뭐 정치인들 과거에 전과 많습니다. 근데 과거 20년, 30년 뭐 반미를 했다. 이것에만 얽매이면 언제 정치를 합니까?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떤 고난의 길을 겪은 이후에 국민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정치적으로 쓰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2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들이 그만큼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의 실력을 인정해줬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정치를 비판하는 데 있어 20, 30년 전에 과거를 통한 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과 현재의 도덕성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의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2024년 1월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직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일에서야 추징금을 완납을 했다는 사실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송 전 대변인께서는 그 통합의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통합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통합의 측면에서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른바 신친명계의 대표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를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통합형으로만 인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우리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과, 병역, 그리고 미국의 우려사항까지 대통령과 쌍으로 겹쳐 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민석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국무총리와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의 의석수가 뭐 170석이 지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 자체는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좀 비판의 의견들에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비판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시기고 저는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내정다가 국무총리로 내정되면 아주 일을 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든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든 실용주의다.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이든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고 있고 김민석 후보도 그 오랜 기간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내공이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총선 또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실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 지지층에서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실력 정도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실력으로 이런 우려를 좀 깔끔하게 깨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실력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은 어떻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뭐 3선을 했고 의원직을 지금 포기하고 비서실장으로 간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실 중진 의원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중간에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죠. 예. 다만 국무총리는 유사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엄중하게 비판합니다만은 비서실장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봐요. 그 대통령의 일종의 직속 보좌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요. 예. 그러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 대상인 국정원장 후보자 또 앞으로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검증이 뒤따라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들어봤는데 지금 뭐 도시락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아직은 불편한 동거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제 임명될 각 부처의 장관들에 대해서도 여러 함화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 부위원장께서는 특히 뭐 이 부서에는 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는 인물이 좀 있으십니까? 저보다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내정자가 또 워낙 많은 인맥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서영교 의원 얼굴도 보이는데요. 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친화력 그리고 강한 어떤 돌파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의 어떤 정무적인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정동영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통일부 장관 하면서 대북관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륜이 있고요. 특히 지금 대북관계가 엄청 중요한 시기인 게 러시아와 북한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고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건 핵 미사일이 만약에 완벽한 체제를 굳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화적 공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또는 통일부 장관 등은 이런 북한의 어떤 위협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대립관계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의 인재를 저는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몇몇에 대해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통일 안보 분야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유죄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북송금 하지만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번 북한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달러가 건너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만 해도 과거에 이제 내각에 있을 때 자주파의 선봉장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과연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동영 의원이 지금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미 통일부 장관 한 지가 20년이 되신 분이죠. 그 당시에 육자회담을 하면서 뭐 9.19 공동성명 같은 것을 이끌어냈지만 결국에는 북한 핵 개발을 위해서 시간만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규백 의원이 지금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역시나 2022년 9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월 30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의 위치를 사전에 공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 국익에 반한 일인데 이런 일을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할 정도면은 과연 이런 분이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은 그런 군인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방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한번 이재명 정부도 숙고해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걱정 안 해도 될 게요. 윤석열 정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만큼 해서는 안 되죠. 윤석열 정부에서 뭐 대미 외교를 통해서 뭘 가져온 게 있나요? 뭘 얻어낸 게 있나요? 뭐 그냥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팝송 부르는 거 외에 저는 뭘 얻어온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뭐 역사 문제 모든 거 다 퍼주고 왔잖아요. 얻어온 게 뭐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윤석열 정부만큼 못할 정부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많은 경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이 후보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본인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해야 되는 게 또 외교이고 국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인재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얘기를 좀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뭐 취임 선서부터 인선 발표까지 정말 바쁜 하루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는데 오늘 그 사저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용산에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천에 사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30k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출근 시간대 출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빨리 장관이라든가 이런 정부 강령 인선이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자신이 펼치고자 했던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투영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는 어색한 동거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서 이제 쉬면서 또 출퇴근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년 이내에 지금 3년간 망가진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민생을 복구하는 압축 성장, 압축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제 그 국회 사랑제에서 있었던 그 각 당 대표들과의 오찬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데요. 그런 뼈 있는 말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소통인 것입니다. 밥 먹었냐, 언제 밥 한번 먹을래, 이게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오찬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런 것이 소통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소통의 소자는 한자가 과거에 상소라고 할 때의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소통이 완성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언명해 주었다면은 소통의 완성이 되었겠죠. 앞으로라도 그런 자리를 가져서 꼭 야당 대표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도 확약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어제 취임 선서 후 사실상의 이제 첫 일정이었단 말이죠. 그 오찬이. 그래서 각 당의,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대표를 만난 거는 아주 긍정적인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과거와 같이 뭐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너무 격을 중시하고 미리 뭐 사전에 다 논의를 해서 만나는 그런 절차보다는 어제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좋을 것 같고, 뭐 김영태 비대위원장 등이 쓴소리를 한 건데 뭐 쓴소리를 하려고 만나는 거지 뭐 즐거운 소리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 만나는데 2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정치가 뭐 통합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언제든 소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더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인수위 없이 취임하게 된 첫날부터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어제 여러 일정 가운데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여러 뼈 있는 말이 또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에서 있었던 취임 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에 나왔던 말이죠. 자, 이 자리에 입장을 하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던 이재명 대통령. 정작 가장 앞줄에 자리했던 야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한 데 대해서 웃으며 농담을 꺼낸 건데, 물론 행사 후 야당 대표들과는 따로 마련된 사랑제 오찬에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국회 일정 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 자리에서 첫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상당 무기합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 첫날부터 차질이 있다는 점, 또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꼬집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새 경호처장을 임명하면서는 출근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출근길을 상기시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무덤 같다는 말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일은 했나? 사람도 없고 너무 고요하다. 그리고 그건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됐는데 그 사람을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컴퓨터 복사기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증거인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컴퓨터를 없애는 것은 둘째치고 컴퓨터와 연결돼서 출력을 했던 복사기까지도, 그 전자정보까지도 보이기 싫었던 것인지 이걸 다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파견된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원대복귀를 시켜가지고 다시 원대복귀를 하는,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만큼 행정 공백,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재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국정 공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 인수인계 때는 뭔가 이러한 행정 공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과거 파견됐던 공무원들 지금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하셨다면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대한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그 대통령실에 있던 정무직 공무원들 본래도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사실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까지 거기에 남아 있고 싶겠습니까?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명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전 정권의 탓을 함으로써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 7월 1일에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월 12일에 바로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당시 판교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 5,200억 원을 성남시가 갚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엔 전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국토부는 성남시가 그해 연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일단 350억 원이고 특별회계 700억 원 정도 있으니까 모라토리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전 정권 탓을 하시기보다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수석들 다 임명해서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커피 사진 찍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됐고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 전 정권 탓 3년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전 정권의 어떤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전 정권의 어떤 부족한 부분, 못했던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민생과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용산에 잠깐 있다가 청와대를 보수해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지금 국민에 개방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청와대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보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청와대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고 빨리 가자 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없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작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갔습니다만 소통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게 꼭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전반적인 부지기가 어떤 외국의 대통령 등을 모시기에는 너무 조금 초라해 보였어요. 대한민국의 국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존재는 꼭 필요하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 등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결국에는 예산 낭비 없이 또는 새로운 정부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국회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수 관계가 바뀌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오늘 아침 여야의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구원을 드립니다.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이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 특검법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견은 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세 종류의 특검법들 말입니다. 모두 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법문상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도 있습니까?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재 가면은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권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이 있죠?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 아닙니까?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과연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특검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검이 내란 극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인 거냐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내란 극복해야죠. 이거 대통령이 통합한다고 내란 수사 못하게 하면 대통령은 또 처벌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내란 극복은 꼭 해야 되는 과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협법상 내란죄, 외환죄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꼭 이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최상병 특검이 실은 최상병이 사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이 됐을 2년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지금 내란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끝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드리워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거부했고 그 당시 이 특검법을 제안했던 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신속하고 절제되게 빨리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로 절대 정치 보복적인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이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를 가리는 것은 결국은 권력자가 대상을 특정해서 좌표를 찍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5월 30일에 JTBC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또 국민의힘에 거기에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며칠 뒤면은 대통령이 될 신분인데 사실상 수사 대상을 미리 특정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검 추천권이 여당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 목전에 이른 매우 희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 국민의힘 안에도 이 비상계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했던 여러 법안 가운데서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뭐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나름의 민주당이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법원조직법이죠. 예, 법원조직법인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확대해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는 한마디로 대법관 우겨넣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법관이 30명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대법관들까지 포함하면 30명 중에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관의 임기가 6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로 통과된 법안은 1년을 유예해서 4년간 4명씩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일부 대법관들은 심지어 그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대법원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도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퇴임 후에 다시 재판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고려해서 대법관들을 많이 채워넣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안처럼 국민들께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단히 신중하셔야 될 문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 법원 중에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네모 유덱신 카우자 수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숫자가 매우 늘어나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것은 삼권 분립을 해야 할 수 있을 뿐더러 정의의 기초에 반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지금 사실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변호인들이 재판 중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고 소추에는 기소뿐만이 아니라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재판부에 뭐 재판을 중단해라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저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지 신청을 하면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49.42%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러한 재판 중지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러한 문제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송영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송영훈 변호사님처럼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도 그 1년 이상은 대법관의 임기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재판 계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논란의 헌법 84조는요. 이미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 번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팩트체크 해보실 수 있도록 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94헌마 246 결정인데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 각국의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나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모두 다 취임 전에 발생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재판을 중지할 대상이 전혀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5년 동안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사법부의 결정으로 이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사그라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의 변을 좀 송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퇴는 했지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이고 그 회초리를 드신 대상은 국민의힘의 오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즉
탄핵소추 이후에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여전히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하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세력들과 거리를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대위는 물론이고 당의 주류 세력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적어도 그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적어도 백의종군 선언을 하는 정도의 책임성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지금 훨씬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권선동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면서 국민은 도외시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회방을 놓는 적과 같은 어떤 내란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뭐 사과를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때 좀 반성을 하시지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무능했다 이런 얘기들을 반성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늦은 자신들의 시기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어떤 태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황골탈퇴하고 정짜 파괴적인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분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조정 문제를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에서의 관심은 대화 내용입니다. 상견례 성격의 전화통화에선 동맹국가 취임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게 관례지만 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오면서 협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과 조정,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며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꺼낼 수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미군을 배치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Can you also clarify whether the Army is actively planning to any movements of personnel or units from South Korea to Guam? I can't provide any sort of confirmation on those specific movements, but I think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President are very actively engaged in the posturing of our troops around the world. 한미 정상의 만남은 이달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를 초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일면에 싣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안보 압박과 미중 관계 설정 등 당면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미 연방의회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은 한미동맹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며 미국과 이재명 행정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을 방문하는 새 독일 총리는 트럼프를 만나 진땀을 뺀 주요국 정상들의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의 악수가 화제가 됐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와는 너무 길고 강렬했던 19초 동안의 악수가,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는 악수를 안 하고 딴청을 피운 게 미국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주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를 만나본 각국 정상들의 조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의 자극에 정면으로 맞섰다가 설전만 벌이고 나왔습니다.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and that's not a nice thing. I'll be honest, tha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Huh?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골프스타 어니 엘스까지 동반하며 회담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When we spoke about golf, you said I should start practicing. And I've started practicing, President. So I'm ready.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동영상 공격에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트럼프와 골프로 뭉친 아베 전 총리의 경우가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뒤로 넘어지는 영상 때문에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트럼프를 처음 만나는 메르츠 총리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을 논의할 것이고 신경 안정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같은 현안을 놓고는 주로 듣는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개구리 보호 때문이냐며 직설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달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악수가 12.3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5건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급물살을 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본회의 통과 무난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이제 논의하기로 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은 사실 그간 여러 번 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혀왔던 그런 법안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를 했을 때 본회의 상정뿐만 아니라 통과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거부권까지 행사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 혐의 말고도 외환 혐의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12.3 내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놓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인지할 수사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지만 중요한 건 외환 혐의까지도 그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를 해서 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어떠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외환 관련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이 특검법의 범위 안에 이 외환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중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내란 수괴와 굉장히 동일하게 중한 형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 이 내란 외환 특검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이 내란 수사와 재판에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외환 관련한
관련한 의혹 해소에도 이 특검이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제 내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고 이제 오늘 논의를 할 이 특검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현재 내란 혐의로는 이미 1심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수사 자료도 특검이 요구할 경우 이사 수사 자료를 봐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이 넘겨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란 부분에 대한 척결, 이 부분을 굉장히 최우선 과제로 두는 만큼 이 특검법이 실제 통과가 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내란 관련한 재판 부분에도 혹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고요.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집중이 되어서 이 내란 재판에 병합하는 형태의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혜병 특검법의 경우는 그동안 뭐 거부권 행사라든지 부결 또 뭐 폐기도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말씀 주신 이 최혜병 특검법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수사 그 대상에 지금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또한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등 이 해당 사건의 은폐, 무마, 또 회유, 또 여러 가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까지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독립성을 가지고 특검 이제 관련된 검사랄지 이 수사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기소될 경우에도 다른 재판보다 특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 재판을 우선해서 재판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특검 법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굉장히 수사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해당 재판 내용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 특검팀이 꾸려지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팀에서는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수사팀들의 수사 자료를 일단 이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고등검찰청, 또 서울남부지검 이렇게 3개의 검찰청으로 나뉘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검이 이제 실제로 출범할 경우에는 이 3가지 수사에 대해서 모든 수사 권한을 특검에서 넘겨받아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소환 일정을 굉장히 당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 측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검찰을 기소청으로 이제 분리해서 기소 권한에만 집중시키겠다. 이러한 지금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검찰로서는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수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추진되고 특검팀이 꾸려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도 그때까지는 최대한의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사의 신속성을 더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특검이 출범이 된다라고 하고 특검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는 없고요. 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3개 특검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파견되는 검사만 뭐 120명이 넘을 거라고 하던데 통상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 120명이라는 이제 인원들을 착출해 나간다고 하면 일선 검찰과 또 검찰 수사관 인력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때문에 이제 일선의 이런 수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야라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국민들이 지금 이 특검법이 지금 발의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국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가동해서 최단기간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일선 검찰과 검찰 수사관 또 관련한 수사기관의 인력들을 단기간 내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서 통상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은 발생할 수 있지만 네. 그만큼 대규모 인원들이 빠르게 수사
수사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과연 언제쯤 소환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대선 전에도 검찰에서 한 차례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석 요구서까지 보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미 대선은 지났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차 2차 출석 요구서를 통해서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지금은 대선이 지난 만큼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더 이상 어떤 정당한 이유를 주장을 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되었고 이 부분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 조사가 될 수 있어서 특검 출범 이후에 그곳에 가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어떤 명분이나 이유는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체포영장 청구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장 발부는 이제 법원의 몫이지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로서도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만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도 아마 고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요. 만약에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과 같은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 1심에서 9년이 넘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에서 좀 형량이 줄어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7년 8개월로 줄어들었고요. 방금 이제 대법원에서 2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이 된 그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이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를 했고 또 쌍방울에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사건인데요. 이 대북 송금을 두고 일부의 이제 금액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북 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근데 그 부분까지도 공교롭게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북 송금 관련한 이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목이 가장 궁금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 내용은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부분은 나의 대북 자금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는데요. 아마 본인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이어나가겠지만 일단은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북 자금을 대납한 금액이다라고 대법원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인지를 했는지 얼마나 가담되었는지 이 부분은 해당 재판을 통해서 또 가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재판과 더불어서 지금 이 대통령이 5개 재판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끄는 부분이 오는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파기환송심 사실은 날짜가 대선 전에 한 차례 잡혔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의 비판점이랄지 정치계에서 많은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이 재판이 과연 열릴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대법원에서 이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지금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부터 그대로 열린다라고 하면 2심,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기일일 뿐만 아니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잖아요.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의 규정을 두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공소제기 부분에만 이러한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5개의 재판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소추의 의미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를 두고 많은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이,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도 중단이 돼야 된다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이 중단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이후에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84조가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개정안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정지하는 한 가지의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형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지금 부분에 대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거부권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법률상 이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형소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모두가 중지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 소위 이제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5개의 모든 재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중지의 사유 중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때라는 이러한 부분을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의 재판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6월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반드시 중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인데요. 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행위라는, 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에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측이 주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에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18일에 예정된 이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령에 이제 개폐가 있어서 더 이상 이 해당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을 때 면소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아예 만약에 그 부분이 통과가 돼서 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이제 30명으로 늘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대폭 늘리게 되면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해당 법안을 이제 발의하게 된 많은 배경 중에는요, 한 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수천 가지의 사건을 실제 심리를 하다 보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심리하는 기간도 너무 길어지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대법관 수를 이제 3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취지에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지는 공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이 대법원 판결 내용 중에는요, 기존의 판례를 바꾸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법관의 숫자가 14명이었기 때문에 14명이 전원이 이제 출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이제 판결을 바꿀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됐는데요. 예. 이것이 30명까지 늘어날 경우 이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의 이 성원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것인가, 또 소부를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세부적이고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검찰 개혁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기능과 권한이 좀 축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뭐 검찰 내부에 반발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현재로서는요,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고 기소를 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이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즉 재판 기능에만 충실한 청으로 만들겠다. 예. 수사는 경찰이, 재판은 검찰이 하는 것으로 이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영장 신청과 청구에 있어서의 이 사법적 견제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했던 순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 기소청으로 바뀌고 또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에 정말 퇴직까지도 고려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 나올 정도로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는데요.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을 컴퓨터와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깡통 대통령실을 만드는 행태는 새 정부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과 이미자 위원 등 비대위원들은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임기는 이번 달 30일까지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그에 따라 거취 문제를 결정짓겠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평소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회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있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된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의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윤트입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국민 통합과 경제 등 어깨를 무겁게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여당이 된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힘의 반대해온 대법관 증원 입법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국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그랬고 어제 취임 선서에서도 국민 통합을 수차례 좀 다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골이 좀 워낙 깊다 보니까요. 예.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국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취임식 첫날 빨강색 그리고 파랑색 배경색이 들어간 이제 넥타이도 메고 예. 또 취임 기념 이제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 비빔밥을 들면서 이제 통합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동력으로 해서요. 이런 인식을 취임사에서 밝혔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굉장히 많이들 궁금했을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 같은 인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총리와 그다음에 비서실장 여기에는 이제 통합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관측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총리 후보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동갑내기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정 장악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 역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제가 지금 상당히 산적해 있으니까 이걸 신속하게 추진력 있게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또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에서는 통합형 포용형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에는 대통령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중권 전 수석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기용을 했고요. 예. 또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이 전 실장을 총리로 내정하기도 했었었죠.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이 국민 통합과 더불어서 경제 살리기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어제 유세 때 약속한 대로 행정명령 1호로 그러니까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이제 가동을 하고 어제 저녁에 한 2시간 넘게 첫 회의도 열었죠. 취임사에서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총체적 난국에 있다 이렇게 체감하는 국민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그제 우리나라의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로 대폭 낮췄거든요. 예. 지난해 12월 말에는 2.1%를 예상을 했다가 3월에 1월 1.5%로 낮췄는데 이걸 또다시 낮춘 겁니다. 다만 이제 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가 이제 2.7% 가까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천 코스피 시대 이거 공언도 하고 또 주주 환원 확대하겠다 이런 또 증시 부양을 정책도 내놓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취임 첫날 상당히 금융시장이 반색을 했는데 오전장도 보니까 뭐 2,800선도 넘어서고 2,830선도 넘어서면서 지금 연고점 경신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주식 시장은 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인데 네네. 이 부분은 새 정부의 참 고민거리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8일까지죠. 이제 상호관세 협상을 종료시켜야 된다. 이런 타임 스케줄을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는 철강과 알루미늄 여기에 관세를 25%에서 50%까지 올리면서 교역 상대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만큼 지금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조급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새 정부가 갓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를 수도 없고 또 서둘러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이나 주변국과의 이제 그 협상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미 사법부가 기본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여기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시급한 급선무는 통상의 이제 수장을 정해서 그동안에 한미 간의 실무 협의가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 이것을 갖다 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통상 수장으로서는 이제 이런 협상을 주도해왔던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책사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좀 단판 짓는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매듭 짓는 톱다운 방식이라 하죠. 이걸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정상과도 만나길 바랄 텐데요. 오늘 뭐 우리 홍상희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했다시피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죠. 그 나토 정상회의 이에 앞서서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정상회의에서 이제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날 가능성이 지금 이제 있기는 합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단계는 좀 통상수장이 정해져서 통상수장이 이 한미 간 실무 협의 내용을 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마련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무진들이 이제 충분히 또 협의가 오가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축하 인사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전화 통화가 우선이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상황과 관련해서 이종수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망종인 오늘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라고도 하는데요. 여름의 세 번째 절기에 걸맞게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맑은 하늘 아래 볕이 제법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게 치솟았습니다. 경남 하동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오존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과 함께 호흡기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동안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 한때는 영서에도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밤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서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